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탄소 중립 문제로 국제 환경은 더욱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오늘 호남호남이는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 반평생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연구해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으로 또 교수로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연구원장 마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좀 한가롭고 좋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지난 선거나 예.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때 함께했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 미래 정책에 관한 연구도 하고요. 또 미래의 어떤 좋은 정책 안들을 한번 미리 좀 발굴해보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좀 바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전공 분야인 에너지 환경 정책, 특히 요즘 이제 기업들이 아리백에 아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국제적 압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100% 맞습니다. 사용.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도록 할 건지 그런 정책 자문 활동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셨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꿈은, 뭐 예. 어렸을 때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영광. 네, 영광에 예. 아주 뭐 전통적인 그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 네. 무려 8남매 대가족이었는데요. 비교적 저희 형제들이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늘 공부 잘하는 집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압박이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그 초등학교 1등 졸업할 때는 교육감상이라는 것을 줬었는데 그랬었죠. 예. 저한테는 그게 이제 가장 그 대단하고 예. 큰 어떤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렸을 때는 교육감 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도 결국에는 강단에 쓰셨으니까 교수로서 꿈을 뭐 이루신 거랑 비슷한데. 그 뭐 교육감이 어떻게 절반쯤은요. 보면은 교육자의 어떤 책임자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일맥상통한 점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랬던 서항진 원장님이 어떻게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서항진 원장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최열입니다. 어떤 인연이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와서 네. 뭐 저희 세대들 늘 그랬던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부채 의식도 있고 또 그 당시 워낙 군사 독재가 심했던 때여서 학생 운동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과격하게 했던 시기였고요. 또 자연스럽게 그 학생 운동을 하고 뭔가 좀 더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노동 운동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아마 92년도였던가 그 당시 시사전을 해서 매년 이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있었는데 네. 우연히 본 시사저널의 그 표지에 최열 총장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를 뭔가 더 나은 것으로 바꿔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운동이라는 것, 또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노동운동에서 이제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인생의 대전환이 한번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아마 최열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뭐 시민운동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환경운동에
더 큰 매력에 흠뻑 빠지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제가 고향 영광에서 어린 시절 산으로 들로 뛰놀면서 느꼈던, 그리고 언제나 편안했던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또 원초적인 어떤 갈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운동 역사에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그 활동이 있잖아요. 대지산 나무위 투쟁, 네. 대지산 지키기 위한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 운동이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나무에서 좀 며칠 동안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그런 어떤 네. 캠페인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에 연이어서 분당, 그리고 분당에 연이어서 용인으로 막 개발이 진행되던 시절이었는데, 확장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막 개발이 진행돼서 용인 난개발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개발 예정 지역 안에 굉장히 숲이 아주 생태계 상태가 좋은 곳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땅 100평을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땅 100평을. 그게 이제 그 죽전지구에 있었던 산이 맞습니다. 대지산이었고 예, 그 대지산 정상에 정상에. 100평을 샀는데 그게 일종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문화나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네, 어떤 네, 운동 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당시에 어떤 잡지에서 미국의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고 하는 여성 환경운동가가 있었는데 미국에 아주 보존이 잘 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껴안고 그 개발을 반대하는 그 운동을 했던 그런 사례를 봤는데 예.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소박하면서도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 투쟁을. 저희는 좀 한술 더 떠서 네, 그러네요. 나무 위에다 상소리 나무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예. 저희 단체 가장 몸무게가 가벼운 활동 감명을 올려보내서 16일 동안 거기에서 텐트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조명이 되고 또 환경부도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개발 자체를 포기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로 자연을 보존하게 된 아마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네. 예, 그런 네. 생각입니다. 좀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서왕진 원장을 좀 가까이서 보면 그가 대학 시절에 화상을 입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 시위 현장의 맨 앞에 라인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학생이 던진 화염병에 본인이 큰 화상을 입었던 것이죠. 지금도 통증을 가끔씩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억, 또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서왕진 원장님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서울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네, 거죠? 네. 예. 2011년 말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박원순 전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이렇게 당선이 서울, 되셨죠. 예, 예. 시장 선거를 이렇게 나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운동 할 때부터 이렇게 알았던 선배여서 그때 이제 정책 공약을 만드는 작업을 실무 총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서울연구원장 하면서 서울시정 문제를 연구를 3년 반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시고 또 정책 뭐 실행 집행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서울역 고가를 지금처럼 보행 전용 사람길로 만든 것이 원장님 아이디어라고요? 예, 뭐,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계기를 부여한 건 맞습니다. 네. 당시 서울역 고가 자체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오래되고 하고 위험하고. 막 콘크리트 예.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다 헐고 다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롭게 지을 건지 아니면 그냥 헐어낼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재생해서 우리도 선형공원을 한번 만들면은 오히려 서울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 나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공원으로 오늘의 서울로 7017이라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하셨던 일 중에 손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제가 정책특보를 할 때는 이런 그 서울로 7017 같은 그런 결과물도 있었지만 또 하나 든다면은 저희가 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그때가 저 후쿠시마 원자력 그 폭발 사고가 났던 그 직후여서 많은 시민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지방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다 가져다 쓰는 위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쓰는 상황이죠. 예,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송전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이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안이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집집마다 붙이도록 하고 또 요즘은 대부분 뭐 일반화됐습니다만은 LED 전구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구들을 바꾸는 노력들. 전기도 전략하고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또 재생에너지도 직접 만들고 하는 걸 통해서 원전 한 기만큼 우리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덜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첫 해 한 기만큼 정말로 저희들이 생산하거나 줄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2기를 줄이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대단한 일 해내셨네요. 서왕진 원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대전환입니다. 지금이 뭐 대전환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대전환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2가지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산업화, 경제발전도 이뤄내고 또 그 어려운 뭐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성과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쭉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도 맞습니다. 굉장히 발전을 자랑스럽고 했고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선진국이 되자마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제 경제 질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다 익숙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의 뭐 점입가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일본은 미국에 착 달라붙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 산업적 관계나 여러 가지 현실 여건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럴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생각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랑이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딱 지금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산업정책, 무역정책, 외교정책으로는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굉장히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기후 문제 자체가 단순히 환경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가 탄소를 줄여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팔아먹기 힘들 정도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려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통합된 어떤 그 에너지가 모아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뭔가 그런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어렵게 쌓아올린 나라의 미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정책적 대전환도 필요하고 정치적 대전환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환이군요. 네. 에너지 환경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특히 이제 기후 환경 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물고 또 이태리 어느 지역은 최근에 보니까 그 베니스는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그냥 그 곤돌라가 바닥에 드러난 채로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물의 나라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이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또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의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어떤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기상 체계가 무너지고 지구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그냥 나빠지는 수준에서 그냥 견딜 만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한 1.1도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승했어요. 사실 1.1도밖에 상승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평균 기온이 그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 1.5도를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파국의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지금 티핑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도까지 갔기 때문에 남은 거는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잘 방어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요소를 이렇게 지정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북극 쪽에 있는 그린란드 이 빙상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녹거나 심각하게 완전히 붕괴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뉴욕이나 시드니가 사라지는 정도로 바닷물이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의 아주 사실에 근거한 분석들이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뉴욕이나 시드니가 사라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더 실제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화가 빨리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발전시켜서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잡았기는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래된 산업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또 그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잘 유지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여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고 세계 한 뭐 7위권, 8위권 이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 산업 구조하고 그 발생하는 양을 생각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어떤 기술적 수단들을 동원해도 쉽지 않은 나라인데 좀 대응이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 기후변화라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서왕진 원장님의 역할이 더 크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호남의 시청자분들께 네.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호남 지역은 이 기후 문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호남의 중요한 어떤 미래 발전의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가장 크고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이런 화석 연료 대신에 태양이나 바람에서 나오는 이 자연 에너지를 하루빨리 늘려서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재생에너지 분야는 호남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또 전망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태양, 뭐, 빛고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 발전도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또 특히 이 서해안, 남해안에 비교적 깊지 않은 해상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그래서 실제로 전남북 같은 경우는 그 호남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의 한 3배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RE 300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환경 문제 또 기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넘어서서 그거 자체가 미래를 끌어갈 수 있고 또 호남이
기후 문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주축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지역에 가서 기업을 차리고 공장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활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호남이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우리 조국을 지킨 것처럼 나라를 지킨 것처럼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진기지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R이 100을 넘어서 R이 300. 네. 그걸 호남은 호남이 또 역할 가능합니다. 할 수 있군요. 예. 저는 항상 호남은 자부심 이런 걸로 떠오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역할도 했고 그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항상 여유 있고 넉넉하고 문화예술이 발달돼 있는 그런 어떤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부심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방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호남호남이는 환경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서왕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